안녕하십니까. 코렌스 EM의 조영찬 상무입니다. 코렌스 EM은 전기차 관련하여 구동 유닛,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설계, 제작,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구동 유닛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드라이브 유닛 최신 기술 동향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모터 기술 최신 동향, 마지막으로 인버터, 감속기 기술 동향들을 보고자 합니다. 드라이브 유닛 최신 기술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래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 메가 트렌드는 크게 사회적 문제, 환경,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안전성과 개인화, 그리고 경제성, 법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환경차에 대한 발전 방향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카쉐어링, 친환경차, 즉 전동화죠. 이 네 가지들은 향후 2030년, 2040년까지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SA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었지 자동차 미래 프레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케이스입니다. Connected, Autonomous, Shared, and Electrified. 이 네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동화는 필수이고요. 이 전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동 유닛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트렌드와 영향은 과거 가솔린 디젤에서부터 최근에 나온 연료전지 차량까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886년 처음 발명된 내연기관, 1997년에 한국에서 하이브리드가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았고요. 전기차는 2010년부터 최근에 연료전지 차량까지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각종 친환경차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기차 성숙 단계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동화에 대한 바람과 전동화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끊임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차 미래차를 가기 위한 핵심 기술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모터 구동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차체나 샤시 이런 플랫폼들도 전기차에 맞게끔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 외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가장 중요한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이런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에 공통 핵심 부품인 고전압 전장 부품이라든지 보기류들, 그 외에 전동식 공조 장치. 최근에는 배터리의 에너지원을 좀 덜 쓰기 위해서 히트펌프라든지 다양한 공조 부품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화 세그먼트는 크게 이제 변속기 부분과 엔진 그리고 전기차의 일렉트리피케이션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현재 8단, 9단 이런 변속기에 대한 개발은 이미 추가로 개발될 필요는 없지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2030년 이후에도 그 소요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약진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는 더 높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EV 순수 전기차 부분은 시장 점유율이 시장 레포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이브리드의 약진과 전기차의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웃돌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 파워트레인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OEM별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현대 eGMP 플랫폼, 마찬가지로 전륜과 후륜, 모터를 옵션을 통해서 장착이 가능하고 언더플로어에 배터리가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이제 MEB라는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전륜 기본 또는 후륜 옵션을 통해서 사륜 구동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GM은 얼티움이라는 배터리 샤시 또는 배터리 시스템을 이미 모듈러 디자인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도요타에서 순수 전기차 SUV가 나왔던 BZ4X 모델도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띄고 있고요. 방금 봤던 르노의 메간, 그리고 테슬라의 18650 배터리를 장착한 아주 하단의 얇은 배터리를 통해서 실내 공간과 전륜의 힐베이스를 확보하는 이런 디자인도
특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디자인은 전륜구동형을 보시면 앞단에 모터, 인버터 감속기, OBC 등을 배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후단에 온보드 차저를 달아서 뒤쪽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유닛과 배터리는 상당히 가장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라든지 휠 베이스 이런 부분은 초기 설계할 때부터 가장 레이아웃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의 파워트레인 구조는요, 엔진 부분과 감속기 또는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 위치에 따라서 크게 P0, 엔진 앞단에 설치되는 BSG 같은 P0부터 엔진 뒤에 들어가는 P1 형태, TMED라고 부르는 P1, P2라는 부분의 클러치 사이에 들어가는 그 모터,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바로 내부에 들어가는 P3, 그리고 리얼 엑셀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P4, 이런 형태의 모터의 위치가 내연기관 또는 감속기 또는 트랜스퍼 케이스 또는 리어 트랜스퍼 케이스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P0부터 P4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다양한 그 파워트레인 위치에 따라서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2030년, 2035년까지는 하이브리드의 매출은 끊임없이 지속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의 구조를 간단히 GM B-볼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전원을 받은 고전압 케이블이 분배기, HPDM이라는 고전압 분배기를 통해서 인버터, 감속기, 모터에 이런 분배를 해주는 이런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륜에 보통 장착이 되기 때문에 프렁크라는 본네트를 열면 이런 4개의 부품들이 스택으로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터 부분과 이 전장품 사이에는 언더플로우 윗부분에 이런 샤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스템의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M 볼트입니다. 고전압 분배기에서 나오는 각종 그 전압을 배터리를 받아서 인버터 쪽으로 또 공급해주고, 캐빈의 히터, PTC 히터로 공급해주고, 전동 컴프레서에서 에어컨에 대한 그 실내 냉각을 할 수 있는 고전압 전동 컴프, 그 외에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통이 연결이 되어 있고, 12V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APM, DC-DC 컨버터가 이렇게 왼쪽 부분에 장착이 되고, 그 외에 OBC, 온보드 차저가 외부 AC나 또는 고속 직류 충전을 이렇게 해서 배터리에 직접 연결되는, 그리고 내부의 시스템은 릴레이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를 통해서 실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과전류나 과전염이 들어왔을 때 회로를 보호하는 이 시스템이 다 전장품 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볼트의 핵심 부품들을 보면 차량 하단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 약 한 2kW 정도의 리튬 배터리가 10개 모듈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고전압 케이블이 분배기를 통해서 각종 컴프레서, 인버터, 차내 충전기, 히터 이런 부분에 분배를 하고, 그 분배기들은 다시 회생 제동이 될 때 인버터를 통해서 고전압 배터리로 다시 충전이 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샤시에 이런 그 고전압 부품들이 이렇게 스테고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차량의 안전 설계 부분과 함께 각 배치들이 처음 설계 단계에서 고려가 돼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동력 전달입니다. 동력 전달은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DC를 인버터가 교류 3상으로 바꿔주고, 그 교류 3상은 구동 모터에 직접적으로 이제 IGBT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가고, 그 회전력, 전기 회전력을 통해서 감속기에 들어가고, 감속기는 드라이브 샤프를 통해서 휠에 전달되면 차량이 구동되는 그런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르노의 EPT와 현대의 EGMP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더플로어 배터리와 구동모터의 전륜 부분에 구동모터, 그 위에 인버터, OBC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유사한 디자인을 띠고 있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을 많은 OEM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동모터의 글로벌 키플레이를 조사를 해봤는데 시장 레포트입니다. 대부분 OEM에서 자체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를 통해서 외주업체에 생산을 시키는 이런 그 모빗을 통해서 생산시키는 그런 부분은 시장 레포트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티어 1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보면 현재까지는 뭐 보시나 니덱이나 보고하나 셰플러, 뭐 제테퍼 같은 5회사들이 시장 점유율도 우수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기술력도 좀 우수한, 그래서 4분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선도 그룹들이 시장 장악력이 상당히 높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전동화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뭐 말레라든지 지멘스, 컨티넨탈, 다양한 그 존슨 컨트롤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그 시장 장악력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술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동 유닛의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장 레포트이긴 하지만 저희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는 코비드-19 이전은 상당히 시장이 좀 위축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봐서 한 150억 불 정도로 봤지만 현재 코비드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 한 255억 불 정도까지의 글로벌 구동유닛 시장이 예측된다고 보십니다. 여기 구동유닛은 단순히 모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속기, 인버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그 PE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체를 한 2,423백만 불로 봤을 때는 한국이 한 3% 정도로 차지할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시리즈에 의하면 사실은 이 시장이 좀 예상치보다는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500억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화에 대한 그 국내 OEM들에 대한 그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시장 2위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테슬라 주도의 형태에서 많은 OEM들에서 분산되지 않겠나는 시장 예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시장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아, 뭐 북미, 유럽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이 유럽하고 북미보다는 훨씬 더 크게 좀 집계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은 통계적인 시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현재 중국에 있는 그 전기차, 뭐 등록이 되지 않은 전기차 OEM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그 시장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 레포트에서는 빠져있는 중국의 이런 시장 마켓이 실제로 전동화로 가면 갈수록 그 중국에 대한 이런 시장 그 소유력 또는 중국 시장에서 해외로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크고, 그 외에 뭐 베트남의 빈페스타라든지 아시아 지역에 있는 OEM들도 계속해서 신흥 서플라이어 또는 신흥 OEM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동 유닛을 봤을 때 저희는 크게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 세 가지를 3-in-1 시스템을 보는데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트렌드는 한 7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전자인 스테이트입니다. 회전자인 스테이트는 과거에는 한선을 통해서 보다 간단하고 적당한 모터 형태를 취했는데 현재는 점정률을 올려서 효율과 출력을 올리고
RPM까지 올리는 고성능 형태의 스테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어핀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현재 헤어핀 시장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헤어핀을 가장 빨리 적용한 차량이 GM 볼트였고요. 그 이외에 제규라든지 FC에서 현재는 한국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많은 헤어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테슬라도 헤어핀을 곧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헤어핀 시장은 점정률을 올려서 또는 열 전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장 지배를 계속 올릴 예정이고, 로타 부분, 회전자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자석, IPM SM이라는 자석형 매립 디자인을 많이 썼었는데, 르노라든지 BMW는 그 자석 히토리를 쓰지 않는 탈 히토리를 가기 위해서 권선계자, 즉 로타에 구리를 감아서 거기에 대한 전자석화된 회전 자속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이미 시장에 나왔고, I 시리즈는 대부분 권선계자형 모터를 통해서 BMW의 그 차별화된 고급형 전기차에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실리콘 IGBT에서 SiC,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보통 고속 스위칭 소자들이 갖고 있는 결함 중에 하나가, 약점 중에 하나가 스위칭을 함에 따라서 그 로스가 생깁니다. 즉, 스위칭을 스위치 온 했을 때와 스위치 오프 했을 때의 그 채트링 되는 그 손실들이 배터리 소모량도 올리고, 인버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그 스위칭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을 사용해서 이런 스위칭 손실도 감소하고 패키지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작은 디자인에 큰 그 전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리콘 카바이드들이 테슬라와 현대 아이오닉을 주도로 해서 지금 계속 시장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OEM들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지금 적용하고 싶어 하나, 현재 가격이 실리콘 대비 좀 비싼 문제로 아직 확대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웨이퍼나 칩들이 아직은 뭐 6인치, 8인치까지는 대중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싸고 수율이 확보된 SiC 칩을 통해서 전기차의 전기차의 그 레인지, 항속 거리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차량 상품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감속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옵셋 타입과 코엑시얼 동심이 있는데요. 소형화하기 위해서 동축에 이런 감속기도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규의 IPS 같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 시스템의 하우징, 대부분 알루미늄 주조를 통해서 만드는데, 과거에는 변속기라든지 인버터 쪽을 분리해서 고전화 케이블로 연결을 많이 하거나 볼팅을 썼는데, 지금은 일체형 우측에서 보시는 그 BMW 같은 디자인을 보면 일체형 하우징을 통해서 인버터를 매립시키고 스테이트를 열박음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 외에 감속기는 이제 커버만 통해서 감속기 부품을 해서 이런 무게를 좀 절감을 시키고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냉각은 보통 윤행, 순행 또는 유순행을 복합하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현재는 윤행을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고출력을 가거나 또는 시스템이 복잡해질 경우는 윤행과 순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형태도 디자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차량을 파킹했을 때의 이런 파킹 보조 장치들이 필요한데, 시프트 와이어 형태나 또는 모터를 이용한 파킹 액추에이터들이 다양한 그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뭐 덴소라든지 두라 디자인을 가장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일체형, 제어기까지 포함한 일체형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GM 볼트의 드라이브 유닛을 한번 보겠습니다. GM 볼트 같은 경우는 이런 감속기 형태 부분과 모터 어세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이제 분리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헤어핀을 가장 빨리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2016년에 나왔고 출력은 한 150kW 정도의 IPM SM 모터입니다. RPM은 그래 높지는 않지만 디자인이 컴팩트하고 감속기에도 한 7:5 형태의 아주 빠른 감속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옵셋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게 편심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동축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프트들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동 드라이브 유닛은 상당히 컴팩트한 디자인을 통해서 잘 설계된 디자인을 보이고요. 구동 유닛을 설계하기 위해서 아까 봤은 그 GM 볼트 같은 경우도 이런 크게 한 6가지 형태의 설계 기술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전자장 설계가 가장 먼저 검토가 됩니다. 실제 기구 설계하기 전에 전자장 설계를 통해서 출력과 전류와 전류 밀도 그리고 속도 그 외에 노이즈, 리플 등을 전자장 설계를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물론 마그네트에 대한 분석과 마그넷 위치, 에어갭급들도 전자장을 통해서 모두 사전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런 전자장 설계에서 그 구동 모터의 그 컨셉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세 설계라든지 기구 설계가 상당히 후단에서 설계 변경이 많기 때문에 전자장 설계가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특허라든지 다양한 그 자석 그 형태, V 형태나 일자 형태 또는 에어갭 배리어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리플과 노이즈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냉각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그 스테이터 외부 부분을 물로 냉각을 시키느냐 아니면 안에 로터 스테이터 안쪽에 오일을 집어넣어서 천잉시키면서 골고루 내부에 있는 열원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냐 이런 것들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런트라든지 심센터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감속기. 감속기는 7:1에서 10:1 사이에 어떤 비율로 감속을 할 거냐. 감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동력 커브와 동력선이 동력 선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감속기를 적절히 설정을 하고 감속기의 그 지형, 이빨에 대한 그 설계를 또 어떻게 해서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키 소프트라든지 로맥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석이 되고 그 외에 유체라든지 오일의 어떤 그 비산, 천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스타 CCM 플러스라는 이런 다양한 그 유체 해석하거나 이런 CFD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인버터는 보통은 인버터 매트랩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하고 EMC 툴과 그다음에 패즈나 RTM 같은 아트웍 툴을 통해서 실제 회로에 대한 패턴까지 구체적으로 상세를 설계를 하고 벡터사의 툴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고 출력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이런 해석 툴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동이다 보니까 이제 소음 진동, 즉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또 MVH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설계했을 때의 노이즈 해석도 중요하지만 샘플을 만들고 나서의 그 노이즈를 실제 랩에서 MVH 다이나모에서 이런 노이즈를 계측을 하고 실제로 노이즈 원을 찾아서 또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멘스라든지 아르테미스, 아바쿠스 같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노이즈 원을 제거하고 또는 흡차음제 또는 그런 특정 주파수를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점점 그 양산을 출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그 루프를 돌게 되겠습니다. 모터 최신 기술 동향을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이런 그 구동 선도, 이게 말하는 Y축의 토크와 X축의 RPM들이 이렇게 현저히 구분이 됩니다. 내연기관은 이런 이런 그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감속기, 변속기죠. 변속기의 다단 변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차량이 요구하는 속력, 스피드, 마력을 이런
적절한 변속기 설계를 통해서 커버해 왔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로 RPM에서 이 토크가 최대 토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색선을 보시면 파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감속기는 싱글 또는 뭐 듀얼 감속기만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는 차량이 필요한 동력, 토크와 이제 속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동력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도 좋고 파워, 토크, 에너지 밀도, 물론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는 상당히 내연기관 개발과는 다른 이런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는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뭐 연비 대신 이제 전비를 쓰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지금 시장에 성숙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전비에 대한 경쟁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기차가 유럽이나 북미에서 나오는 전기차보다는 전비가 좋고 뭐 전비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유럽, 미국,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승인 기준, 즉 시험 기준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미국이 까다롭고 미국보다는 한국이 까다롭다. 이 말은 즉 같은 차를 출시하더라도 그 국가에 따라서 전비 형식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차들이 실제로는 주행 거리가 가장 길다고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EDC보다는 WLTP가 더 까다롭고 그거보다는 한국에 있는 연비 승인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같은 차를 비교할 때는 한국에 있는 전기차들이 가장 주행거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전력과 전력량은 크게 시간 개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입니다. 전력은 아시겠지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그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이제 시간 개념, 단위 시간당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킬로와트 시,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부분 이제 1시간 또는 특정 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1마력은 746W고 1kW는 거꾸로 계산하면 나누면 1.36마력. 그래서 1kW는 1마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고, 지금 말 한 마리가 여러 사람을 끄는데 1마력이라는 건 상당히 큰 힘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말 한 마리가 성인들 여러 사람들을 실제로는 끄는 그리고 형태의 힘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최근에 P100이라는 모델 가장 그 출력이 되는 568kW면 거의 760마력이죠. 엄청난 고성능 그 모델인데요. 이런 차들이 전륜과 후륜의 각각 모터가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는 모터고, 여기서 그 세탁기에 들어간 모터만 하더라도 0.5kW, 500W인데요. 이런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큰 힘인데, 전기차에는 그것보다 더 1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모터들이 있다. 그래서 500W도 상당히 큰 힘이고, 잘못하면은 모터 세탁기에 들어가서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런 큰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터의 이제 고정자, 스테이트의 와인딩 구조를 보면요. 대부분 크게 이제 집중권, 부품권으로 과거에 나눴습니다. 보시면 이 집중권 형태의 모터는 이래 각각의 이 코어에 와이어를 감아서 와인딩해서 쓰는 타입이고요. 분포권은 이렇게 기존의 코나 구형이죠. 코나 차 모터 같은 경우 이런 분포권을 통해서 와인딩하고, 또 하얀색 실을 통해서 레이싱해서 그런 와이어를 이제 잡아주고 절연 물질 바니시를 도포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 이극 와인딩 같은 이런 그 형태의 모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권에 대한 분할 코어 자체를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의 와인딩을 한 다음에
레이저라든지 뭐 어떤 용접을 통해서 이 코어를 붙여주는 타입도 있고, 아예 슬롯이 없는 슬롯 릴리스 형태도 있고, 현재 가장 그 시장에서 고성능으로 많이 쓰고 있는 효율이 높고 점정률이 높은 헤어핀 고정자, 그다음에 엑시얼 갭 와인딩 방식도 있고, PCB에 바로 와인딩하는 이런 전장품에 주로 쓰는 이런 고정자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를 보면요, 보통은 로타는 이제 자석을 매입하는 이런 코어 내에 이제 넣어서 본딩이나 수지를 통해서 사출하는 형태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석 매입형, 그다음에 자석의 표면에 붙이는 SPM 형태도 있고, 권선계자 아까 말씀드린 로타의 자석 대신 구리 도체를 감아서 자속을 만들어주는 이런 권선계자형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유도 모터죠. 유도된 그 스테이트에서 유도된 그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알루미늄 또는 구리 스코럴 다람쥐 쳇바퀴 형태라고 해서 스코럴 케이지에 넣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스위치드 리렉턴스 같은 형태도 로타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동 형태보다는 작은 모터에, 구동 모터보다는 이제 작은 모터를 쓸 수 있고, 클럽폴 형태의 회전자도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는 로타고요. 스텝 모터. 그래서 구동형으로 쓰기에는 아직 이런 스텝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대부분 이런 자석 매입형이 시장에 전기차에는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으로 쓰는 이제 선형 모터도 이렇게 있고요. 리니어 모터라고 합니다. 주로 장비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고정자 철심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설계를 할 때 많이 그런 코어, 철심 어떤 철심을 쓰고 어떤 두께,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에 대한 상당히 좀 전자장 해석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실제로 얇을수록 철에 대한 로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겠지만 이제 많은 그 라미네이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본딩으로 붙일 건지, 뭐 레이저로 할 건지, 또는 셀프 본딩을 할 건지, 다양한 그 코스트와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얇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 에디 커런트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로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한 두께의 라미네이션을 써서 스택에서 주로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규소광판, 즉 그 실리콘 스틸에 대해서 이 가격이 현재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얇은 그 레미네이션보다는 적정한 해석을 통한 그 선택을 해서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이 코어가 갖고 있는 그 로타의 가격, 스틸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어 선정은 성능 또는 아이언 로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코어 재질에 대한 것들이 적당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능이라든지 향후 모터를 만들고 났을 때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재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DC 모터나 구동형 그 동기 모터를 선정할 때 DC 모터보다는 유도 모터는 사실은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석을 쓰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용으로 주로 많이 썼고, 테슬라가 마지막으로 인덕션 모터를 쓰고 이제 앞으로는 자석 매입형 IPM SM으로 또는 헤어핀까지 들어간 모터를 곧 시장에 내놓겠지만, 이런 인덕션 모터는 이제 아마 아우디나 테슬라에서 마지막일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동기 모터의 가장 대표적인 환선 또는 각동선, 헤어핀이 시장의 대부분 80~90% 이상 시장을 점유할 거고요. 근데 가격이 당연히 이제 동기 모터로 하면 갈수록 재질이라든지 성능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또는 차량 컨셉에 맞게끔 적절한 모터 선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중속 전기차나 아직은 인덕션 모터나 그 외에 저가형 환선을 계속해서 중속 전기차에는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동 모터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우리가 DC 모터는 차량 전기차용을 사용에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효율이라든지 주행 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 DC 모터로 전기차에 들어온 거는 시장에 없고, 대부분 DC 모터는 전장품 12V형으로 대부분 쓰고 있고요. 구동형을 쓰려면 AC 모터를 써야 되는데, AC 모터는 이제 동기와 비동기로 나눠집니다. 비동기 형태는 대부분 유도 모터, 인덕션 모터하고, 현재 시장에는 테슬라가 가장 판매를 많이 했고, 그리고 효율을 좋게 만들었다. 인덕션의 효율이 떨어지지만 테슬라는 그 효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고, 이제 마지막인 모델 3를 통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IPMSM 모터의 헤어핀이 곧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IPMSM이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GM 볼트, 뭐 폭스바겐, ID 시리즈 모두가 IPMSM 모터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효율과 가격, 그리고 적당한 성능과 토크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설계하기가 가장 용이한 게 IPMSM이고, SPM은 표면에 자석을 붙이는 타입입니다. 표면 자석형 모터라서 현재 전기차로 나와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일반 가전용이나 DC 모터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권선 계좌, 회전자의 자속을 구리를 감아서 쓰는 모델이 권선 계장형이고, 시장에 양산된 거는 이제 BMW i 시리즈, iX 시리즈가 모두 다 이 WRSM이고요. 르노의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형 WRSM을 만들어서 자석을 쓰지 않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DC 형태의 그 로타를 전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추가적인 소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로타의 권선은 대부분 고전압 DC가 공급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제어하기 위한 부품 가격도 조금 상승이 되고, 배터리의 전원도 좀 더 끌어당겨 쓰다 보니까 이런 자석을 쓰지 않음에 따라서 가격 절감은 있지만 주행 거리가 조금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그렇지만 WRSM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건재하게 이 두 회사가 이 전체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급형 또는 이런 적절한 차량 세그먼트에서는 아직 WRSM이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크게 4분위로 보면요, 왼쪽에 가장 많은 IPMSM, 자석 매입형 동기 모터,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IPM SRM, 자석 매립형 동기 릴럭턴스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모터, 테슬라, 아우디, 니오 같은 회사가 유도 모터를 쓰고 있고, 유도 모터의 효율을 상당히 좀 극대화해서 효율을 올려놓은 디자인을 쓰고 있고, WRSM, 권선 계좌형 모터는 이제 BMW와 르노가 시장에서 아직도 이 WRSM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토류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는 이런 WRSM이 아직까지 시장의 한 편을 잡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진다면 WRSM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그 자석을 쓰지 않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헤어핀 레이어는 지금 보시는 왼쪽은 헤어핀을 각동선을 2개 만든 거랑 여기 4개, 6개, 8개 넣음에 따라 헤어핀이 간단히 2개보다는 8개를 넣으면서 DC 카파 동손실은 적게 됩니다. 물론 점정률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고성능 또 효율 제어 모터를 위해서는 레이어 수를 점점 많이 넣어서 모터 효율과 동손실 또는 철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각동선이 많이 들어가고 레이어가 늘어갈수록 핀 타입이 많아지고 제조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원지 설계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래서 최근에는 8열에서 10열 이런 형태의 모터 효율과 모터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헤어핀 자체를 레이어를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헤어핀은 지금 과거의 한선 보시면 뭐 플라잉 타입이나 니들 방식의 한선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부품이긴 하지만 이 제조성 문제들이 아직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그 헤어핀 생산 제조 설비 업체들이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독일 업체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수율이라든지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헤어핀 장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점정률을 한선 대비, 보시면 한선은 아직 한선이 감고 남은 이 빈 공간들은 사실은 실제로 전류 밀도에 기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핀을 넣음으로 해서 이 전체 필 팩터를 올려주는 OS 10에서 15% 정도 올려주고 열 절단율도 한선 대비 한 50% 향상이 되고요. 좀 더 적게 만들 수 있고 토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헤어핀이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선 제한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핀 기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각동선을 성형, 밴딩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탈피, 에나멜을 기계적으로 벗기는지 레이저로 태워서 벗기는지 이 두 가지 기술이 있고, 세 번째는 확간하고 트위스팅하는 거, 네 번째는 레이저 용접을 최적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장비 제조사가 상당히 다양한 공법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장비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좋고 어느 업체가 단점이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런 해외 도입 업체나 국내 업체들이 이런 헤어핀 제조 기능 기술들이 좀 더 안정화된다면 아마 그런 업체들이 가장 수주를 많이 하는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헤어핀을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나면 다양한 기술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보통은 터치식 프로브로 3차원을 찍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헤어핀을 레이저, 라인과 도트를 통해서 헤어핀의 3D 치수를 이렇게 설계된 의도된 도면과 실제로 측정했을 때에 정합이 되는지 색깔로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갈수록 도면 대비 플러스 쪽으로 성형이 된 거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도면 대비 마이너스 쪽으로 성형이 됐다 보시면, 그러니까 초록색이 가장 설계 대비 가장 좋은 성형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이제 칼자이스라든지 다양한 측정 솔루션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핀을 기술을 모두 다 쓰고 싶어 하지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설계 검토 단계에서 헤어핀 개수라든지 헤어핀에 대한 형상, 그리고 제조성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의 수율이라든지 불량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아직은 헤어핀 기술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술을 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전자장, 연료동, 기계 구조를 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선택해서 쓰는 것들이 아마 이런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어핀 기술의 난이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성형 대비 아까 장점을 설명드렸지만 단점은 피치가 많이 변동을 하고 있고요. 임피던스도 조금 한 개의 코일이 굵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좀 균일하지 않고, 만약 길이가 길 경우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저항, 임피던스들이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최근에는 레이어 수가 많아지고, 즉 핀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조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그리고 특수성 같이 형상이 복잡한 핀도 사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수율과 가동률을 좀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형 기술, 그 다음에 레이저 에나멜 탈피 기술, 용접 방식도 레이저로 할 건지 틱으로 할 건지 브레이징을 할 건지 이런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쓸 건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확간 트위스팅도 기구적으로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속기 인버터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변속기는 우리가 이런 성능 곡선이 왔을 때 그 성능 곡선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단 변속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차량에서 요구하는 토크를 이렇게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9단, 10단까지 나온 것들이 변속기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가 차량에서 필요한 성능 커브를 최대한 맞춰주는 그런 형태를 띄었고, 그 기어를 다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어가 필요한데, 이제 기어를 이제 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는 기어가 몇 개를 쓸 건지 이렇게 해서 변속기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제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필요하죠. 회전수가 대부분 12,000에서 많은 거는 20,000 rpm까지 최근에는 고성능 전기차에서 스포츠 전기차에 나왔는데, 회전수가 높고 이제 토크가 높다 보니까 감속기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감속비를 이제 낮춰야 되는데, 낮춘 대신 토크를 올리고 그 대신 이제 속도는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차량에서 요구하는 파란색 커브, 그리고 실제 모터에서 토크를 합쳐주기 위해서 이제 감속기가 이렇게 파란 거와 빨간 거와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1속입니다. 그냥 감속비가 고정을 한 개만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포르쉐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 변속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 변속기도 시장에 아마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감속기 설계하려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차량 사양과 필요하고요. 모터 사양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차량 중량이라든지 타이어, 감속기 타입을 동축을 할 건지, 옵셋, 편심을 줄 건지, 차량 속도라든지 축간거리, 수명,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요. 요구사항으로. 그 다음에 모터의 성능 곡선이 가장 중요하죠. RPM 토크가 어떤 모터를 쓰고 있느냐, 맥스 파워, 맥스 토크, 맥스 RPM, 이런 입력물이 나와야지만 감속기를 설계하고 있고, 차량이 요구하는 가장 좋은 감속비와 소음 진동이 없는 이런 감속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속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아 디자인을 잘 해야 되겠죠. 입력과 출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를 먼저 설계하고, 이제 MVH, 기아 치면에 대해서 기아에 대한 곡선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크라운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치면을 어떻게 가공할 건지, 이런 MVH적인 요소를 검토를 해야 되고, 좋은 품질의 기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공은 코스트로 상승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키소프트라든지 다양한 강성 기아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계가 되고, 결국에 이제 낮은 소음 진동이 이제 관건입니다. 대부분 이런 오일을 내부에 함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회전하면서 이렇게 천영하면서 골고루 윤활과 냉각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기아 치면이 좋지 못하거나 기아 설계가 잘못된 경우는 소음이 높아서 실제로는 차량에서 상품소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MVH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감속기 타입은 이런 모터 축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력에서 미들 기아를 통해서 아웃풋 기아까지 나오면 이 축이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편식. 대부분의 시장은 이런 옵셋 타입이 시장이 대부분이 있고요. 특히 동축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에 엔진룸이 작거나 패키지가 좀 흡사할 경우는 이런 유선기아를 넣어서 모터의 축과 감속기 축과 일치를 시키는 이런 동축 타입도 시장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럽 제규어가 선호하는 이런 형태의 동축 감속기도 있습니다. 감속기는 이제 입력과 중간 기어를 거쳐서 아웃풋 샤프트에 연결되는, 그리고 아웃풋 샤프트 쪽에는 이제 디퍼런셜 기어 세트가 있어서 회전할 때에 언더스티링이 안 나게끔, 이렇게 오버스티링이 안 나게끔 디퍼런셜 기어가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HHR을 통해서 주차했을 때 기아가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파킹 폴과 파킹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 이것들은 모터를 통해서 락을 걸어줍니다. 스프라켓에 락을 걸어줘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2단 감속기는 최근에 이제 고성능 전기차인 타이칸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는 뭐 일반 전기차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1단으로 되기 때문에 2단은 이런 그 고성능 모터가 있을 경우나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단,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치를 싱크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이런 차량은 개발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아마 뭐 내년 내후년에는 2단 감속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뭐 과제 형태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와 인버터 기술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는 이제 AC 교류를 이제 직류를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전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력 변환 장치가 사실은 PE 시스템과 드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어할 수 있는 머리의 회전과, 그러니까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로는 대부분 뭐 아시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런 보편화된 회로를 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DC를 이렇게 AC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인버터가 필요하고, 인버터의 핵심 기술은 이제 IGBT라든지 이런 가장 그 핵심 부품들이 시장의 가격에 주도를 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통도는 보시면 이렇게 스위칭 하는 소자들이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이게 IGBT 모듈이라고 이 점선 부분에 있고, 그 외에 컨트롤 보드, 이제 제어 보드죠. 제어 보드가 있고, 게이트 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터를 제어하고, 삼성 모터를 제어하는, 그래서 핵심 부품이 IGBT라는 소자입니다. 대부분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들은 뭐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그다음에 뭐 상켄이라든지 후지, 이런 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6개의 스위칭, 고속 고전압 스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위칭이 모터의 삼상 UVW를 PWM 주파수와 스위칭되는 그 폭으로 해서 조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상 모터가 120도의 위상차로 모터에 전류를 넣어주고, 로터가 이제 회전하면 이제 모터가 차량을 구동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실리콘 카바이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가 전력 소자로서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OBC에서도 최근 사용하기도 합니다. SiC는 이제 지금 초기 시장이고요. 앞으로 SiC는 아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물리적 특성이 좀 단단하고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그 웨이퍼 공정부터 칩까지 수율 부분이 아직은 확대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많은 공급을 통해서 모든 OEM들이 좀 싸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버터의 구성은 크게 인클로저부터 게이트보드, IGBT가 포함된 게이트보드, 그 다음에 제어보드, 그 다음에 벌크캡, 그 다음에 버스바, 그 다음에 뭐 커버, 이런 형태를 대부분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립형으로 할 건지 불력으로 할 건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고 있고요.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인피니언사에 IGBT 모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피니언사에 32V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대부분 벌크캡이라든지 써말 시키는 이런 TID 머티리얼도 많이 해서 발열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내부에 이제 절이라든지 벌크캡도 적절하게 이제 스페셜하게 아주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피니언사의 IGBT 모듈이나 온세미사에서 그런 더블 사이드 쿨링이 단면보다는 양면 냉각을 통해서 보다 발열을 많이 잡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칩과 이런 그 신터링 기술들도 어느 신터링을 필름을 할 건지 또 페이스트를 할 건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걸 잡아주기 위한 뭐 방식의 클립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 패키징하는 회사들도 이런 칩을 어떻게 하면은 패키징을
적절하게 할 것인지 냉각을 할 것인지 상당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리트 타입 칩을 뭐 24개를 정도를 이렇게 꼽아서 뭐 물에 직접 닿게끔 핀을 통해서 냉각하는 이런 디자인도 취하고 있습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 인버터의 기술은 보통 그 벡터 제어입니다. 벡터 제어 중에 하나인 FOC 제어를 하고 있고, 전기차에는 대부분 FOC 제어를 하고 있고, 크게 이제 D와 Q 축, 자속과 토크 분에 대한 전류를 이런 벡터 알고리즘을 써서 적정한 테이블과 함수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들만의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를 적정한 그 삼축 테이블을 통해서 마이컴에 그걸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그 전력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를 사실은 개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모터 설계를 먼저 하고요. 전자장 설계해서 일단 모터를 만들고 모터 상태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루커 테이블로 3D 테이블로 만들고 FOC 알고리즘을 일단은 소프트웨어로 짭니다. 짜고 난 다음에 그 FOC 알고리즘에 대해서 모터와 연결해서 다이나모에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토크와 피드백 값들이 설계 유도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피드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SiC의 장점은 알겠지만 저항이 적고 스위칭했을 때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성 자체가 작게 만들 수 있는 소형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속 작동에서 고주파 동작이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CK에서 100K까지 주파수 조정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소자 주변 부품도 상당히 패키징을 간단하게 해서 소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웨이퍼 수율이라든지 이런 그 실리콘 성장시키는 사이클 타임이 늦다 보니까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했다. 다만 이런 거 대중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 전력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는 SK라든지 LX라든지 이런 전력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클 거라고 보고 지금 선행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대한 이런 인버터뿐만 아니라 전장품은 고전력, 일체화, 모듈화, 통화화 계속해서 지금 선행을 하고 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장 없이 일으키는 고신뢰성 그리고 차량 인터페이스도 지금 계속해서 표준화, ISO 표준화되고 그다음에 기능 안정까지 해서 세이프티 부분까지 계속 인버터 부분의 요구사항으로 있고요. 인버터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고객 사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회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아트워크를 하고 PCB를 만들고 시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것들을 로직을 만들고 그 로직을 실제 하드웨어에서 힐스를 통해서 그 로직이 검증되고 그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피드백에서 앞단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수정해서 계속 이 루프가 반복되는 형태의 개발 사이클이 이제 루프로 돌게 되는 거죠. 인버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가격, 그다음에 경량화, 소형화, 그다음에 고밀도. 이런 세 가지만 만족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려고 하면 전력 변환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전력 소자들, 그다음에 수동 소자들도 이제 고밀도화 시켜야 되고, 문제는 인버터든 오비시든 이제 방열, 발열을 잘 잡아야 된다. 냉각에 대한 이 설계, 해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재, 원재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소재를 잘 쓸 거냐. 그리고 이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동안 문제없이 하는 고신뢰성, PV 시험을 통해서 이걸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냉각 기술입니다. 지금 최근에 분리형 형태가 이렇게 하우징이 일체형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렌스가 개발해놓은 일체형 하우징 같은 경우는 하우징 전체에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이 일체형 하우징에 넣고 그 넣은 것을 다시
순행 또는 윤행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냉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들이 됐을 때는 사실은 무게 절감 효과라든지 다양한 그 상품성 개선이 가격 경쟁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체형 하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 선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공 포인트도 맞고 실제로 공급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업체들이 이런 그 복잡한 형상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가공할 거냐. 그리고 가공했을 때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율을 끌어올리냐. 그래서 사실 매니팩처링,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이 반드시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그 캐스팅의 고압 주조에 대한 이런 미성형 부분이라든지 뭐 포로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형 하우징을 감안해서 더 불량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 일체형 하우징을 대량으로 공부하기는 리스크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전체적인 드라이브 유닛에 대한 트렌드, 뭐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기술 동향은 계속 한 5년, 10년 동안은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그 구동 모터의 그리고 핵심 기술 트렌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